네, 이전 시간은 이제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권리의 주체가 이런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그 권리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인과 법인의 이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그 권리가 어떻게 발생되고 또 변경되고 또는 소멸되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그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현상을 다룬다. 이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의 변동. 그럼 이 권리의 변동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변동되는 이제 원인에 의한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원인에 따른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권리를 변동시키는 그 효과가 발생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요건. 자,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에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적 생활 관계에서는 사적 자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당사자가 그 권리를 변동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권리가 변동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려는 그 의사에 따른 행위. 이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권리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려는 의사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 의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법률 행위에 상관없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이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권리가 변동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것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법률 사실.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는요. 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된다. 이런 계약들은 법률 행위가 되겠죠. 그 법률 행위는 하나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법률 행위가 될 수 없고 청약이나 승낙,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를 성립시키는 이제 의사 표시들.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또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우게 될 소멸시효 이런 거죠. 소멸시효에 있어서 뭐 기간의 경과라든지 일단은 기간의 경과가 되어야 소멸시효의 요건을 충족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간의 경과.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 사실. 자, 권리가 변동은 권리의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의 변동에는요,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 이제 소멸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의 발생되는 원인은요, 다시 또 둘로 나누죠.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저 변경에 있어서도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양적, 질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멸에 있어서도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죠. 자, 하나하나 보죠. 자, 1번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은요, 한 문제 정도가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거 원시 취득이죠. 발생은 취득을 의미하는 거죠, 취득. 그래서 원시 취득과 이제 승계 취득이 있는데, 승계 취득이라는 거는 그 전에 어떤 권리를 전제로 해서 그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죠. 승계받는 걸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신축은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고요. 2번, 갑이 을의 소유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제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죠.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중에서 일부 처분할 수 있는 권능만을 넘겨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고요.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의 순위 승진은요. 이것은 작용의 변경이죠. 내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양적, 질적 양적으로 변경되는 걸 말하죠. 양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 소유권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양적 변경이고요.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금전에 대한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작용의 변경은요. 질적이나 양적으로 변경이 없이요. 행사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죠. 작용, 그 권리가 작용되는 국면이 달라지게 된다. 행사 방법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됐을 때는요. 그 저당권의 양적, 질적인 변경은 없이 그냥 2순위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1순위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채권,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행사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행사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것은 상대적 상실, 소멸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상실, 소멸, 동일한 의미죠.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이전해 주게 되면 설정적 승계고 전부가 이전이 되면은 이제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전적 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한꺼번에 이전이 되면 이것은 포괄 승계. 그리고 하나의 행위에서 하나의 권리만 승계되면 이것을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또 나누게 되는 거죠. 자, 2번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보죠. 선의 취득은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권리를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승계 취득이 아니에요. 승계 취득이 아닌 것들은 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시 취득, 선의 취득이고요. 원시 취득이고요. 니은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거죠. 권리자로부터 승계하는 거잖아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것은 승계 취득이죠. 다만 승계 취득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고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자, 디귿 전세권의 설정은 이제 설정적 승계가 되는 것이고요. 설정적 승계죠. 시효 취득은요, 권리자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년간 어떤 땅을 점유하고 있다 보면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권리자로부터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계받지 않고서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효 취득이에요. 그래서 시효 취득이나 선의 취득은요, 권리자로부터 승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시 취득이 됩니다. 기억하고 니을은요. 미음 사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죠. 다만 증여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도요, 권리자로부터 증여라는 어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죠. 권리자로부터 취득하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 됩니다. 상속하고는 상속도 승계 취득이고요. 그래서 선의 취득,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원시 취득은 아니죠.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사인증여,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특정 승계고요. 상속은 포괄 승계가 되는 거고, 이건 둘 다 니은하고 미음은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인데 니은은 포괄 승계, 미음은 특정 승계고요. 디귿 전세권 설정은 이거는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은 다 승계 취득에 해당되는 거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특히 원시 취득이 되는 것 잘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도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자, 무주물인 동산을 선점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선점해서 내가 주었어요. 이거 권리자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고요. 니은의 상속은 승계 취득, 그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 그 중에서도 포괄적 승계고요. 회사의 합병은요, 상속하고 동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 승계가 되는 거고요.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미음, 건축물 신축도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 원시 취득, 나머지는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자, 권리 변동의 모습 또 연결요. 자, 1번 보시면은 원시 취득에서 유실물 습득이나 무주물 선점은요, 권리자로부터 승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고요. 매매나 상속은 이제 이전적 승계가 되겠죠. 설정적 승계가 아니죠. 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걸 설정해준다. 이런 것들이 설정적 승계예요. 그러니까 매매나 상속은 이전적 승계인데 매매는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죠. 포괄적 승계에서 포괄적 승계는요, 상속, 포괄주중도 포괄적 승계입니다. 포괄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회사 합병은 상속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포괄 승계가 맞죠. 권리 내용의 변경에서요, 자, 선의 취득이나 제한 물건의 설정, 이것은 권리의 변경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권리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취득의 모습이죠.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 제한 물건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 취득. 그러니까 이것은 취득에 관한 내용이죠. 취득.
근데 제한물권에서 선의취득은요, 이거 원시취득이고요. 제한물권의 설정은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의취득은 취득이 관한 것이고요. 제한물권의 설정은요, 설정적 승계가 되면서요, 설정적 승계가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은요, 나눠서 보는 거죠. 을이라는 사람은 승계취득이죠. 저당권에 대해서 설정적 승계취득이 되겠죠. 설정적 승계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에 있어서는요, 자신이 소유권이 이제 어떻습니까? 저당권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이 이만큼 있었으면은 이제 저당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만큼은 권리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에 있어서는 권리의 내용적, 즉 양적인 변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의 설정은요, 양적인 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승계취득이 되고요. 그러나 선의취득은 이제 단순한 취득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건 권리 내용의 변경이 아닌 거죠. 제한물권의 설정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라고 봐줄 수는 있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승계취득이지만 물건을 설정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의 변경, 양적인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선의취득은 취득이지 내용 변경은 아닌 거죠. 자, 작용의 변경은 우리 앞 설명했죠. 저당권의 순위승진이라든지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용, 행사 방법의 변경이 생겼다.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5번은, 그 다음에 5번은요. 자연인 갑이 사망함으로써 발생되는 민법상의 법률 효과가 아닌 것은 사망하면 1번 상속 개시가 되겠죠. 그리고 자연인 갑이 사망하게 되면은 법정 대리권, 같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도 소멸하게 되겠죠. 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에서 소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3번 혼인관계도 종료되겠죠. 사람이 사망했으니 혼인관계도 종료됩니다. 4번 갑이 한 조건 없는 유언의 발생 시기. 유언의 발생 시기는 유언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을 하는 거죠. 5번 갑의 임차권의 절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상대적 소멸만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적 소멸. 그래서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속인 사망자는 소멸을 하되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이 되겠죠. 자, 6번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의사적 요소는 포함하고 있지만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사의 통지 같은 경우에요. 자, 의사의 통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최고죠, 최고. 자, 최고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를 했어요. 확답 촉구, 동일한 의미입니다. 무권 대리에 있어서도, 무권 대리에서는 최고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최고나 확답 촉구,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최고를 했다고 했을 때요, 최고 자체에 의해서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최고를 했을 때요, 확답을 하게 되면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은 확답이 없으면요, 확답이 없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효과로서 바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최고를 했을 때 확답이 없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 그건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이후에 확답 촉구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냅두자.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해서 성년자가 된 미성년자가 아무런 확답이 없을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나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이 없으면 이것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법에.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효과가 때로는 뭐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에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요.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이 효과가 되는데 그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사 표시, 법률의 경우는 다른 점이죠. 자, 그런데 이 최고라는 것이요, 의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의사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와 비슷하게 의사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준법률행위.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요, 또 뭐 의사의 통지라든지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걸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용서행위 이런 것들, 감정의 표시 이런 거 준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또는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 감정을 표시하는 것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표현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의사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변제를 합니다. 변제를 할 때는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변제할 때는 변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변제가 되거든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다시 빌려주는 것인지 돈을 갚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갑이 변제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했을 때만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제 의사는 외부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표현되지 않아도 갑이 을한테 1억 갚으면 당연히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변제로 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변제 의사는 표현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적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을 비표현행위라고 하는 거죠. 비표현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요, 사실만 보고 변제 의사를 알게 되는 거죠. 변제 의사를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돈을 1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바로 변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변제 의사는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표현행위, 사실행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자, 1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요. 추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만약 이때요.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로 시키기 위해서 추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에서 직접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추인이나 취소, 이것은 법률행위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답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는 최고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확답에 따른 효과가 되는 겁니다. 확답. 그리고 그 확답에 의해서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사원총의 소집 통지, 이건 관념의 통지죠. 그 다음에 3번 채무의 승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관념의 통지고, 채무 연착의 통지, 채무가 연착되고 있다는 사실의 통지니까 이것도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또 이혼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후 용서, 용서는 감정의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준법률행위입니다. 추인은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7번 보시면 다음 좀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사건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 만약 권리변동에서 나오면은요, 작용의 변경 그거하고, 그 다음에 원시취득, 승계취득 하는 거, 원시취득 기억하시고요. 원시취득, 작용의 변경, 그 다음에 법률 사실력. 그러니까 권리 변동에서는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법률 사실에 있어서는요, 이제 사건,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이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준법률행위, 사건. 자,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요, 사람의 생사.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려면은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의 생사는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건의 선점이요.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사적인, 정신적인 작용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선점이라는 건 내가 이걸 소유해야지라고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작용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점을 할 때요, 난 이건 소유하려고 이건 선점하는 거야 라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표현행위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의 멸실, 사라지는 것이고, 부합, 부당이득, 이런 것들은요. 부합이라는 건 두 개가 하나로 이제 붙는 거죠. 부합. 이것은 사람의 어떤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한 사건이에요. 부당이득도 사건입니다. 사건의 예는요, 우리가 총칙만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뒤에 강론 시간에 막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좀 암기가 좀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8번 행위 그 자체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요. 자, 점유의 취득은 어떤 사실행위입니다. 그렇죠? 점유의 취득은 내가 이게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죠. 사실행위 뿐인 것이고요. 니은 유실물의 습득이요. 습득은 준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아닌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는 명확히 구별합니다. 매장물을 발견하는 것들. 발견도요. 이것도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리을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요. 내가 소유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유권을 포기하잖아요. 그 소유권 포기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유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예요. 자,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무주물 선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실물 습득, 선점, 발견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자,
권리의,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요, 사건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건. 이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권리 변동하고 법률 사실, 다 보기 힘들어서 하나만 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권리 변동의 모습, 이런 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원시 취득이냐, 아니냐. 이렇게 원시 취득의 문제.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요거 부분 좀 잘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요,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원인,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는데, 그 중에서 사적 자체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 변동은 법률의 행위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봅니다. 이 법률 행위는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가족법상 행위. 가족법상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고, 재산법상 법률행위,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재산법상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 시간에 공부하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요, 개별적인 규정으로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칙적으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행위만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라는 거죠.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 중에서. 자, 그러면 9번 보시면요. 법률행위 먼저 종류를 보죠. 법률행위 종류는요. 계약과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는데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표시의 숫자로 봐가지고요. 의사표시가 하나의 의사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면 단독행위고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됐었고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긴 있어야 되지만은 계약 같은 경우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죠.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의사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의사,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합동행위라고 하는데 합동행위는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합동행위는. 그리고 나머지는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9번 보시면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2번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 유언, 포기, 계약, 해제 이런 건 다 단독행위죠. 다만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하죠. 그래서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되는데 상대방의 승낙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도달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도달할 필요도 없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의사표시 취소나 계약 해제는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나 유언이나 소유권 포기는요, 누군가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3번하고 5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10번은요, 처분행위가 아닌 것 그랬는데요. 우리가 또 처분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처분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 자, 의무부담행위는요,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항상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들은 다 의무부담행위죠. 채권행위는 채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채무라는 건 이행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생시킨 행위는 그 다음에 항상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물권행위라든지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소유권 이전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죠.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죠.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요, 일반적으로 물권행위. 그래서 그냥 채권행위가 아닌 것들은 다 처분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권행위라든지요. 또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기지 않는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라든지요. 양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처분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를 구별하는 가장 큰 시력은 처분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분행위가 아닌 것은 소유권을 양도한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다 물권과 관련된 것이죠. 매매계약의 체결만 해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이건 채권행위죠. 그래서 항상 이행의 문제가 남기는 거죠. 그래서 3번 매매계약의 체결은 매매, 증여, 채권계약들은 다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양도라든지 채무의 면제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행위가 됩니다. 자, 11번요.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얘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올바르게 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단독행위 그러면은요, 보통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대부분이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몇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리고 소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이외에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증여했는데 증여는 계약입니다. 내가 주겠다고 해서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계약이 되고요. 법인 설립은요, 반드시 정관이라는 서면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준물권 행위가 아니라요, 물권 행위죠. 저당권이란 물권을 발생시킨 행위니까요. 우리 준물권 행위는 이런 걸 말해요. 채권 양도라든지. 그러니까 물권을 변동시키지는 않지만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은 처분 행위에 해당됐을 때 이것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아니지만은 물권 행위와 유사하다 그래서 준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단순한 그냥 물권 행위죠.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준물권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물권 행위 매매는 채권 행위죠. 물권 행위가 아니라. 또 12번에요. 연결 틀린 것은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속 포기나 뭐 승인, 유언, 재단법인 설립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이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자, 취소, 해제, 추인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자,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은 채권 행위죠. 따라서 채권 행위고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소유권 양도랄지 채권 양도. 소유권 양도는 물권 행위고요.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로서 이제 처분행위가 되는 거고요. 법인 설립행위나 유언은요, 요식행위입니다. 법인 설립은 서면, 정관이라는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고요. 유언 같은 경우에도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 같은 경우도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요식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13번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채권행위를 말하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물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되겠죠. 3번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도 의무부담행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유권자 아닌 사람도요. 소유권에 대한 매매계약은 할 수가 있어요. 매매만 하면 되는 거죠. 아직 이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기에는 이제 물권이 처분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이전하겠죠. 그때 처분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때 처분권이 있으면 됩니다.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죠. 준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가 해당되고요. 5번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분권이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법률행위 이제 목적인데요. 그 다음에는 자, 법률행위가 이런 종류의 법률행위가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 거죠. 자, 그 요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의무의 내용이 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권리의무가 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이 내용에 따른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대로 효력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요건과 관련돼서요.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해서 성립됐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소력 발생을 하기 위해 효력 요건이 필요한 거죠. 즉 유효 요건이 더 필요한 거죠. 자, 완전한 효력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완전하게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권리라는 건 특정한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정될 수 없으면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확정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해야 되고요. 이때 적법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강행 규정이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가지 요건이 인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하고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반적 요건, 효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효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 당사자에 관한 요건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우리가 권리 주체 시간에 했기 때문에 권리의 변동 시간에서는 이제 목적에 관한 요건, 그다음 의사 표시에 관한 요건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목적에 관한 요건 먼저 하게 됩니다. 목적에 관한 요건. 자, 법률행위 목적에 확정과 관련돼서는요, 확정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과 관련해서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은요, 법률행위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기준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확정만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 기준만 있어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확정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불확정하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석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으면은 이건 유효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해석 시간에 또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요. 확정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는 거죠. 가능. 자, 그래서 불능이면은 일단 무효합니다. 그런데 이 불능과 관련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능이면 불능인 것이죠.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2번 불능은 확정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일시적 불능도 불능이다. 일시적으로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가능해져 버리면 무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적인 불능이어야 됩니다. 확정적이어야 돼요. 2번이 틀렸죠. 3번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경우니까 원시적 불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X물건 10억을 해서 매매를 했지만은요. 매매를 하고 4월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후발적 불능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때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 될 것이고요. 4월 1일 전에 불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죠. 자,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요. 그래서 한 4월 15일쯤에 불능이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은 한 3월 15일쯤에 불능이 되는 겁니다. 4월 15일 날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4월 1일 날 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요.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이 됐을 때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데 무효라고 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무효가 되면 이 무효가 됨으로써 생긴 손해요. 손해에 대해서 배상, 신뢰, 유효라고 믿음으로써 상대방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4번 법률이 금지하고 있거나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불능이 되는 거죠. 법률이 금지하고 있으면 법률상 불능이 되는 거죠. 법률상 불능도 불능입니다. 5번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채무불이행이랄지 위험부담의 문제로 갑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문제로 간다.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지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이것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은요.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자, 효력 규정에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제 가능해요. 그러면은 원시적 불능이 되면 이제 원시적 불능이 되면 무효가 되는데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면은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법률행위 당시에 가능했으면은 일단 또 다음 여기는 통과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적법. 여기서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얼마든지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강행 규정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강행 규정은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인데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요.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이 있고요. 효력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이 위반이 되면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단속을 위한 강행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단순한 단속을 위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효력, 단속을 위한 규정일 뿐인 것이지 그 효력, 이미 이루어진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은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민법에 있는 강행 규정들은요,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민법 위반은 다 무효가 돼요. 강행 규정 위반은. 단속 규정은 주로 행정법규들을 말합니다. 행정법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효력 규정 위반에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2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한다. 이것은 일부무효 법률이죠. 일부무효면 전부무효로 보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을 하였을 것이다.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도 있는 것이죠. 3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정은 이행기에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적법 타당성은 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시. 자, 4번 법률행위 목적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불능이면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그래서 가능 불가능은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5번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죠.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것은 무효가 되지 않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요. 법률행위가 유효인 것은요. 자, 1번 특정되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에 매도해요. 그러니까 확정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될 수 없으니까 무효가 될 것이고요. 2번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 체결 전에 전부 소실됐어요.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가 되겠죠. 3번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했어요. 그것도 원시적 불능인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고요. 4번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 목적물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니까 이것은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유효이죠. 5번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병의 대리인 정의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했다. 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하였으나 병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대리, 본인이 몰랐던 하든 상관없습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17번요. 17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행위예요, 행위.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는 목적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목적물은 행위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는 목적물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행위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는 목적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인간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계약의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내용, 그 목적이 없으면은요, 이것은 법률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물, 행위에 대한 권리,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 같은 경우는 목적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자, 2번 법률행위의 목적은요. 행위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3번 불능 가능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고요. 4번 목적물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을 불능으로 한다. 자,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요. 요 17번 문제는요. 그냥 좀 애매합니다. 일부가 불능이 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일부가 불능이라기보다는요. 일부가 불능이 되어 일부가 무효. 그러니까 불능이라기보다는요. 일부가 무효인 때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목적이 일부가 불능은 좀 애매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불능이 아니라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요. 무효인 때는 그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능을 무효로 바꾸세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능이라는 단어를 무효로 바꾸세요. 불능과 무효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여기서 너무 좀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가 불능일 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불능이란 말은 전부 무효로 바꾸시고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거죠. 5번 법률행위 목적이 임의법규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무효가 되지는 않죠. 여기서 그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규정 위반은 위반하에도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임의규정 위반하에도 이건 유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18번은 효력 규정인 강행 규정. 자, 적법성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이 문제가 계속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잠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효력 규정, 강행 규정 해가지고 이 강행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행정법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행정법 위반은 단속 규정 위반에 대해서 유효가 됩니다. 행정법도요, 행정법규도 어떻습니까? 공익을 위한 법규들이기 때문에 다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러나 민법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다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속 규정은 행정법 위반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자, 그래서 효력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단속 규정 나오니까 이 부분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